어제 뉴스공장에서 저희가 미리 인터뷰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녹음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끊거나 이어지는 점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인터뷰는 어제 오후 2시 공식적으로 조국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그 시점에 녹음된 겁니다. 조국 펀드 관련해서 수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들, 회계사들, 금융 분야의 종사자들 분석이 있었죠. 오늘 모신 분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합니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M&A 시장에서 활동하신 분야의 전문가시고, 그리고 본인이 연루된 사건으로 수감이 됐다가 본인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길 원하는 검찰을 도와서 수감 기간 동안 이 각종 금융수사에 직접 관여한 경험을 가지신 아주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보자 X로 지금 불리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뉴스타파의 소위 박재벌 건. 예. 전체 이름은 재수검사 시리즈. 네, 맞습니다. 지금도 뉴스타파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 취재를 돕는 과정에서 실명되신 제보자 X로 불리길 원하셨고 해서 저희도 제보자 X로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알고 보면 저하고도 인연이 있으십니다. 좀 오래됐죠. 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예. BBK. 예. 그. 정확한 명칭은 옵셔널 벤처스라는. 그렇죠. 회사죠. BBK 이후에 옵셔널 벤처스로 넘어가는데, 당시에 이제, 그 옵셔널 벤처스하고도 관련이 좀 있으셨죠. 예. 그 당시 이제 이명박, 김경준이 다 해먹고 예. 갔을 때 상장 폐지 직전이었어요. 예. 결국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서 주주들이 아무런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할 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네. 제가 그 피해 주주 모임 시샵을 하면서 피해 주주들을 모아가지고 지금의 경영진한테 넘겼죠. 그 과정에 이제 저와 조진우의 추석 덕분에 고생을 좀 하셨죠. 좀 잠깐 했죠. 뭐. 잠깐 했죠. 뭐 그래서 저하고는 이렇게 악연이 있으신 분이 이명박이 대통령 되니까 또 풀어주더라고요. 자, 그런 악연인데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돌고 돌아서 소위 조국 펀드죠. 예. 이 건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거 굉장히 생소한 건데 본인 이제 어떤 사건이 연루돼서 수감됐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선생님의 이제 전문 지식을 네. 활용하고 싶어 해서 예. 소위 이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남부지검의 금조부 뭐 증권범죄 합수단이 그렇죠. 다 걸로 갔죠. 화이트 칼라 범죄를 다루는 그곳에서 선생님 수감된 기간 동안 2년여가 2년 정도. 예, 2년 정도 출퇴근하면서 거의 출퇴근이었죠. 예, 사무실을 검찰 내부에 두고 네, 제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은 따로 줬어요. 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각종 금융수사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20여 년 경험도 있지만 실제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을 보셨고, 예, 그리고 전문 지식을 재수 경험도 해보고 검사 경험도 해본 거죠. 검사의 일타강사 역할을 2년 하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건에 관해서는 진짜 전문가라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경력소개를 좀 길게 했는데 요 사태 초기에 워낙 그쪽에서 유명하시니까 여기저기서 이 사건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셨죠. 예, 그 후배 기자도 있었고, 예. 다른 뭐 그 기자를 통해서 다른 분도 8월 중순경부터 코링크 펀드가 터질 때부터 예. 좀 알아봐 달라고 네네. 그 요청이 왔는데
별로 알아볼 게 없어요. WFM이나 포스링크를 알아봐 달라면 예. 얼마든지 깊게 파서 알아볼 수 있는데 주로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 알아봐 달라는 게 정경심 교수하고 코링크피가 관련이 그렇죠. 있느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냐 한마디로 예,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제가 아는 이 시장의 구조상 맞지 않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타일렀어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에게 당한 것이다. 이렇게 사건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예, 그 말은 제가 8월 중순에 한 말이에요. 아, 똑같은 말을 이미 하셨어요? 사기당한 거다. 사기당한 조카한테. 거다.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의 금전거래는 2015년 12월일입니다. 그때는 조국 교수였죠. 예.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그때 정경심 교수로부터 오촌 조카가 5억을 대여합니다. 검찰은 이것을 차명 투자라고 보죠. 네. 예.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코링크피의 최초 설립일이 2016년 2월이고 그때 설립 자금은 1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코링크의 실소유주 혹은 차명주를 정경심 교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고요. 처음 설립 자본금 1억에 예. 8,500은 익성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금 1억에 예. 8,500은 익성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또 1,500만 원은 그 조범동 친구가 투자한 거예요. 그분을 아십니까? 제가 확인한 거고요. 아, 예. 1,500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 나왔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했답니까? 자기는 정경심 조국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거기엔 관심을 안 두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예,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자료는 다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8,500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이것이 익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럼 나머지 1,500이 정경심 교수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 1,500 역시 다른 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그 조범동 공소장에 보면 1억 전립금을 조범동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 그 익성이나 예. 조범동 친구가 된 이 예. 부분을 정경심하고 엮으려면 단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범동의 것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조범동하고 정경심 교수는 관계를 엮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공소장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보신다. 예, 예. 근데 실제로는 8,500은 익성, 1,500은 조범동의 지인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그렇죠. 지인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셨다. 예, 예. 확인한 거 있고요.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 그 돈을 댄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이제 큰 흐름을 좀 따라가 예, 보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 복잡해지면 있어요. 좀 단순화시켜서 처음으로 레드 펀드라는 걸 만듭니다. 예, 예, 그렇죠. 여기서 우회 상장을 한번 시도하다가 실패하죠. 익성을 통해서요. 그렇죠. 레드펀드가 이제 익성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레드펀드가 포스링크라는 회사에 네.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를 하게 되죠. 예. 예, 예. 소위 FI라고 하는 네, 거죠. FI죠. 예. 그게 아마 2016년도 전. 예, 맞습니다. 2016년도. 그 당시는 추가에 5억을 대여하기도 전이고 예. 블루펀드가 생기기도 전이고 IFN이 생기기도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전혀. 예, 예.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그 우회 상장도 사실은 복잡하게 시도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실패했죠. 근데 예. 그 주가 조작을 좀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익성만 가지고 예. 재료로 삼아서 주가 조작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주가 조작은 예. 오너가 동의하지 않거나 예. 묵인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기서는 우회 상장의 한 축이었던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레드펀드에서 경영권을 잡은 게 아니라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서로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았고 또 재료도 약했다고 봐요. 네. 그 익성을 집어넣어놓고 포스링크의 주가 조작을 해서 수익을 얻기에는 여기까지는 익성의 우회 상장 모델이었으나 말씀하셨듯이 재료가 좀 약하고 포스링크와도 분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 회사는 워낙 복잡했던 회사예요. 예.
그래서 그 복잡한 분쟁 과정을 저희가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예, 예. 실패했고 예, 예. 여기까지는 익성이 우회상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예, 예. 단독으로 실패했다. 만약에 여기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자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익성 회장이나 뭐 포스링크 쪽하고 이면 계약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예. 이 시장에서는 정경심 교수 같은 분을 안 껴줘요. 왜 그렇습니까? 주가 조작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뭐 민정수석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교수죠.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재료의 가치도 없었던 거예요. 예. 정경심 교수가. 예, 예. 그리고 그 당시까지 돈이 건너간 게 단순히 5억인데 예. 껴주지도 않아요. 돈이 작아서. 5억이란 돈이 다 포스링크 쪽에 관련됐다고 치더라도.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한번 구분해 보자면 레드펀드로 우회상장을 하는 것은 실패했고 그때까지 일어난 일은 5억을 빌려준 게 전부인데 네. 설사 투자라 하더라도 액수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실소유하거나 예, 그러기에는 예, 예. 이건 액수도 적고 끼워줄 이유가 예, 없다. 예. 예. 자, 여기서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사실 공소장의 디테일인데 블루펀드가 원래 약정액이 99억대인데 이건 201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블루펀드는. 그리고 초기에는 와이파이 펀드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이파이 사업이 실패하잖아요. 예, 예. 실패하면서 그걸 뒀다가 2017년에 이 펀드에 정경심 교수의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여기서 뭐 오촌 조카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걸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처음 약정액이 99억 예. 얼마였다가 그렇죠. 근데 실제 들어온 거는 14억이잖아요. 정경심 교수 쪽에서 14억이 들어왔죠. 그게 이제 2017년 5월경일 거예요. 예. 그러면 변동 신고를 하거나 예.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 의무 위반인데요. 아. 이거는 자본시장법 이전의 증권거래법이었는데 예. 그냥 과태료 수준이거나 예. 주의나 그 해당 펀드 그 운영자 지폐한테 뭐 문책 공고나 이런 형식의 크게 큰 어떤 제재를 가할 상황은 아니에요. 정경심 교수한테 가지도 않는 건이네요. 그러면 이 건은.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신고의 의무는 예. 그 정경심 교수는 이제 LP로 들어간 거잖아요. 단순 예, 예. 투자자. 투자자로. 예, 신고나 보고의 의무는 GP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 운영자. 예, 운영자 코링크피의 무한책임사원한테 있는데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설사 문제가 된다 예, 예. 하더라도 그래서 가볍고 정경심 교수 쪽이 물을 수는 없는 사안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의 가족으로부터 5억이 더 들어갑니다. 동생. 조국 장관의 처남이죠. 2017년 2월경 맞습니다. 그때 보니까 2016년에 우회상장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코링크 자체가 자본점식이 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예. 돈이 없어요. 회사가. 아니, 조범동 자체가 돈이 없는 애예요. 저번건도 돈이 없고 코링크도 돈이 없고 예, 예. 그래서 대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5억을 다시 동생에게 빌려달라고 하여서 빌려주었다. 그런데 형식이 증자에 참여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산 거죠. 예. 근데 200배로 샀어요. 200배로. 그 200배 들어오기 직전에 자본금이 2억 5천일 거예요. 예. 5억을 넣는데 200배수를 적용해서 주식은 250만 원어치만 예. 발행을 하죠. 어마어마한 배수인데. 예. 그러면서 800만 원대 자문료 계약을 맺는단 예. 말이죠. 정경심 교수 사이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5억을 빌려달라고 했다. 예. 처음에 빌려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주식으로 하자고 하더라. 근데 그 주식이 200배라고 하더라. 예. 대신 자문료 형식으로 이자를 주겠다. 예. 이 계좌로 봐도 꽂아줄게. 예. 이렇게 이해하고 끝났더라고요. 예. 그쪽에서는.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과점주주가 정경심 교수 쪽이라고 한다면 실소유주가 예,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라고 한다면 코링크에 200배수로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왜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투자 절차라고 하면 예. 200배수에 합당한 밸류에이션 리포트를 작성했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다 생략이 돼 있는 부분이고 예. 또 이게 기존 주주들은 어떤 피해를 입냐면요. 그 회사의 주식이 200배수에 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자기 주식이 200배수의 가치가 있다고 세법상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의제증여가 나와요.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이득을 얻었다 한마디로. 예. 그럼 2억 5천이 다 정경심 교수 거라고 한다 그러면 50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 200억에서 250억 가까이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선 동생에게는 200배 흔히 말하는 한 말로 눈탱이를 친 셈이 되는데 본인 역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 200억 정도에 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죠. 상황. 의제증여라고 하죠. 근데 그런 부분 이제 웬만한 세무사들이 다 알 텐데요. 그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800만 원씩 이자 형식으로 가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익성의 아들도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코링크에서 뭐, 똑같은 방식인데. 근데 그 공소장에는 익성 부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익성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게 요 대목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고정적으로 회사 계좌에서 저쪽 계좌가 이체됐잖아요. 매달 800만 원대가. 근데 이게 익성의 오케이 없이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 이제 코링크피의 그 지배주주가 익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신 아들도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자연스러운 거냐. 처음 듣는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가 만약 실제 코링크 실소유주라면 동생에게 200배수를 주면 거꾸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그 가치평가를 높게 받은 그래서 거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네요. 역시 전문가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 빌려준 돈에는 자기 돈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기 돈을 200분의 1로 가치를 줄인 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어느 쪽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랑 묶어서 같이 받아갔다는 뉘앙스를 보이는 게 사실 이 전체 정경심 교수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제일 약한 고리이긴 해요. 돈을 받아갔으니까. 남동생이 회사에 전혀 기회 없이 그 이자 형식으로 받아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횡령으로 입건 가능성이 있어요. 행위의 주체는 조범동일지라도 그 수혜자는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기 때문에 엮기 좋은 고리예요. 엮기 좋은 고리다. 이제 이게 검찰의 시각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남동생이 이자를 이렇게 준다고 해서 받았을 뿐이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그게 범죄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봤을 때는 범죄 의도는 없어요. 없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래도 엮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엮을 수도 있다. 근데 보면 그 부분으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나 과정을 보면 집행유예 정도죠. 보천 조카의 공소장으로 봐서는 거기가 약한 거리인 것 같다. 실소유는 말이 안 된다고 보시고 사실은 실소유주라고 엮어야 나머지를 전제할 수 있으니까 자꾸 실소유주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방송이나 그 기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라는 전제 하에서 포스링크의 문제점, WFM의 문제점을 다 엮어보니까 이건 엄청난 범죄 수괴예요. 그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혀 별개의 사건들이고 별개의 사람들이 움직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신 건데 좀 늦게 응하신 거긴 합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 건은 그렇게 해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계속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익성이 단독으로 포스링크와 함께 우회상장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여기까지가 한 달 안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WFM이라는 주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검찰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정경심 교수로부터 상환을 독촉받자. 이 표현 자체가 대여금을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 공소장 안에서 충돌이 있어요. 앞에는 투자인데 그럼 뒤에는 있는데 상환을 독촉받자라고 나옵니다.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긴 하지만 상환을 독촉받자 WFM에서 횡령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건네주었다. 이렇게 공소장이 돼 있습니다. 13억을 횡령해서 3억은 자기들끼리 쓰고. 정경심 교수는 일관되게
5억도 빌려준 거고 두 번째 5억도 빌려준 것이어서 대여금 상환받았을 뿐이다. 끝.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게 맞는 논리죠. 정확한 논리고. 이제 검찰은 여기서 WFM으로부터 오천조카 횡령했다는 13억 그 돈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흘러갔다. 그러니까 횡령해서 줬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정경심 교수가 횡령을 지시하였거나 혹은 공모하였거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시기는 이제 WFM을 인수한 이후죠. 그렇죠. 조범동이 WFM을 인수할 당시에 같이 들어가는 이사진들 대부분이 익성 측 이사진들이에요. 익성 유로의 CEO, 그다음에 IFN의 대표이사, 익상자회사죠. 뭐 그다음에 그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재료로 쓰이려고 하는 그 전지 관련된 뭐 박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다 동의를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 웃겨서 좀 말이 좀 안 나오네. 그렇게 지시를 하고 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조범동이도 물론 그 자기의 그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상훈이가 대표이사이긴 했지만 자금 집행은 다 결제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WFM의 기존 직원들은 우회장 쪽 근무했을 때 남아있던 직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몰래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익성이나 우회장이나 동의하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10억이나 되는 돈이 빠져나가는데요. 13억 빠져나가죠. 총 13억. 근데 이거를 그 13억에서도 3억은 자기네들이 쓰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 자금인지. 그렇죠. 이게 검찰에서 입증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엮였어요. 뻔히 무죄가 나올 줄 아는데. 근데 그렇게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기소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검찰의 프레임은 코링크 실소유주가 첫 번째 큰 틀이었고 두 번째는 횡령의 공모 또는 지시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나왔다. 그게 또 한 가지 또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배터리 펀드가 WFM을 인수하잖아요. 그렇죠. 80억대. 그런데 조국 교수는 블루펀드 들어갈 때가 아마 2017년 5월 정도 될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블루펀드에 돈을 들어갈 때 그게 마치 WFM을 인수하는 걸 인식하고 일관되게 진행된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조국 장관 가족이 그 블루펀드에 들어갈 때는 코링크 피가 배터리 펀드를 인수할 타겟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WFM 등장하기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WFM의 공시 자료를 보면 2018년 8월 9월에 다른 쪽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했어요. M&A 계약을. 그 계약이 2018년 9월에 해지가 돼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펀드에 가입한 시기는 2017년 5월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치 사전에 다 WFM이랑 얘기가 된 것처럼 진행이 맞춰진 것처럼 하는데 그 자체가 오류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 교수 측도 WFM을 인수할 줄 알고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처음 알게 된 내용은 WFM은 2018년 8월까지도 다른 것과 상장 계획, M&A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니 계약까지 했어요. 공시자료에. 그래서 2018년 9월에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요. 그다음에 코링크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 블루펀드에 들어갈 때 WFM은 안테나에 나와 있지 않은 회사예요. WFM과 상관없다는 얘기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어쨌든 검찰은 오천조카가 WFM에서 횡령을 했다면 그것은 정경심 교수의 지시나 또는 공모에 의한 것이다라고 짐작되는 공소장인데 그게 입증이 가능할 것인가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은 이건 100% 방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소 자체를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기소를 하면 안 되는 내용. 제가 금조부 수사를 할 때 하는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어떤 회사 이름이 지워지면 그 회사에 대한 불법 사항을 제가 쭉 파요. 예. 파서 그 보고서를 만듭니다. 예. 만들어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나 거기에도 이제 금조부에서 파견 나온 회계사들이 있는데 예. 그 회계사들한테 이렇게 쭉 혐의 범위 관련자 여기를 봐라. 예, 관련자들 이렇게 쭉 구도를 짠 다음에 일타강사 맞네요. 그 구도를 근데 그 용어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금조부들도 금조부의 검사들조차 검사들이나 수사관들도 왜냐하면 이 뭐라고 그러죠 주식 시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들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그렇겠죠. 예. 다른 방송에서 둘이 공범 관계냐라고 물어봤을 때 프랑스 말하는 사람하고 중국말 하는 사람하고 범죄를 모의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정경심 교수 같은 영문학자하고 지금 이게 M&A 시장 선수들하고는 그러니까 서로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군요. 말하자면. 지금 그 펀드 관련돼서 기사가 막 몇십만 건 쏟아져도 언론 소비자들은 다 이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다 모르겠어요.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건 아예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건이다. 그렇죠. 횡령을 공부하다. 철천지 왼수가 아닌 이상. 철천지 왼수가 아닌 이상. 검사들 수사관들에게 여기를 파벌하고 맥을 짚어주시는 분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해서 이제 10억을 돌려받잖아요. 빌려준. 정경심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빌려준 5억 5억을 이 시점에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데 이게 만약에 투자라면 돌려받을 게 아니라 이제는 우회 상장을 통해서 돈을 벌 때 아닙니까? 이거 왜 돌려받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조범동은 포스링크에서 한번 작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죠. 보면 그 시기에 움직이는 자금들은 10억, 20억 단위예요. 보통. 그런데 이제 WFM으로 넘어와서는 커지죠. 단위가 커지는 이유는 이제 조범동은 그 자금주들한테 자기 배경을 설명할 건덕지가 생겼어요. 내 가족 중에 뭐죠? 조국 수석이 있다. 조국 수석이 있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다. 김경록 그 자산관리인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국 장관 가족한테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 다른 투자자들한테 가서는 조국 장관을 팔아먹었을 것이다. 그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일반 투자했던 주식 그걸 이제 실정법 규정 위반이라고 매각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하잖아요. 조국 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에. 그 당시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일반적으로 주가 차익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주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 장기 보유주들입니까? 장기 보유주도 아니고 배당 우선주들. 그러니까 그 금융 금리 정도의 수익을 보려고 하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은행 금리보다 좀 높은 수익, 약간의 그런 정도의 수익을 보려고 했던 보유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투자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봤더니 그렇더군요. 그건 제가 다 종목을 봤어요. 근데 다 보셨군요. PB 자산관리사 그 친구가 보기에도 처음에 사모펀드를 투자한다고 정경심 씨가 가지고 왔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마 정경심 교수가 기존에 투자 스타일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펀드를 가져오고 30% 수익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친척이라고 하니 말리지는 못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인의 장기적인 투자 스타일은 버리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 의도의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를 했던 거라면 그 전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전혀 없어요. 배당 우선주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 관점을 보더라도 주가 조작해서 한번 크게 먹어보겠다고 하는 구도를 알고 들어간 게 아니다는 이제 전문가적인 견해였고 제가 아까 질문드린 돈을 빌려준 걸 받았던 시점은 WFM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작전이 시작될 타이밍이에요. 드디어.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자기 돈을 뺏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도 안 돼. 말이 되냐 안 되는 말을 자꾸 말이 되냐고 물어보면 저도 당황. 일반인들한테 설명해달. 그때는 오히려 돈을 막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그렇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그 플로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예. 블루펀드가 웰스시엔티에 넣고 웰스시엔티가 IMF. IMF에 넣습니다. 전환사채로. 예. 그 IMF의 밸류를 높여서 예. 또는 웰스시엔티의 밸류를 높여서 WFM으로부터 고가의 그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이게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게 그 정경심 교수가 넣었던 웰스시엔티 자금을 넣고 거기서 IMF는 넣잖아요. 예. 그 돈을 다시 빼서 인수자금으로 써요. WFN 인수자금.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돈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IFN이나 웰스시엔티를 WFM에서 인수를 할 때 예. 회계 자체가 안 나와요. 같이 평가가. 회계가 기스가 난 상황이잖아요. 기스가 나서. 네. 전문가의 용어가 다시. 그런 의도도 없었던 거예요. 자금만 이용하려고 활용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회 상장이 WFM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블루펀드에 돈을 벌게 해주려면 그 돈을 빼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회계는 건들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돈도 수익을 충분히 보게 안정장치를 해주는 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이게 당했구나. 이용당했구나. 그때. 그건 공소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의 흐름은. 정경심 교수 쪽에서 보유하고 있던 블루펀드를 매우 나쁜 펀드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썩은 펀드로 만들어버린 거죠. 표현이 그쪽에서 그렇습니까? 썩은 펀드요? 아, 썩어버렸어요. 이제 회사가 회계가 망가졌다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설사 성공하더라도 블루펀드를 통해서 대박의 꿈은 정경심 교수 쪽에서 꾸면 안 되는 상황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빼므로 해서. WFM의 경영에 참여했다거나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면 이제 우회 상장의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돈을 뺄 게 아니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돈을 돌려줘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의도를 인식했다면 정경심 교수가. 알았다면? 예. 웰스시엔티나 IMF의 회계에 대해서 그렇게 망가뜨리는 걸 용인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자기네들이 거기서 수익을 봐야 되는 거니까. 실제 이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소장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돌려줬다는 건데 말하자면 그때 돌려달라고 할 타이밍이 아니라 넣어야 될 타이밍이니까. 그렇죠. 작전이라고 인식했다면. 그렇죠. 그거 자체가 공범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공범 안 시켜준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지도 공범할 대상이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WFM이 들어오면 단위가 이제 뭐 100억, 2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판이 막 1000억대가 될 그런 또 판이 됐어요. 제가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정경심 교수가 끼고 싶어요. 자신이. 오천 조카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와, 뭐가 큰 판이 돌아간다. 그 전문 용역은 난 모르겠는데 큰 판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주워 들었어요. 정경심 교수가. 그래서 오천 조카한테 나도 끼워줘. 라고 하면 이 판에 있는 진짜 선수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돼, 그러겠지. 이거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오늘. 왜 안 되라고 그럽니까? 정경심 교수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100억, 20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혹시 고민 한번 해보죠. 근데 돈만 보고. 근데 정경심 교수가 그 대여금을 회수한 게 한 2018년 8월달. 돈 갚은 게 그쪽에서. 그리고 그 펀드 14억은 벌써 주범동에 해먹고서 없잖아요. 회사가 썩어 버렸다면서요. 회계가 기스가 나갔다면서요. 정경심 교수가 그 돈이 있다고 그래도 사실 못 껴요. 이 판은 뭐 이거 우스갯소리로 주식시장에는 3개월 전 회장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3개월 전 회장님. 그 주식시장을 잘 아는 사람도 3개월 전까지는 한 50억, 100억 현금을 굴리는 이런 사람들도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바로 휴지가 되는 게 이 주시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을 3개월 전 회장. 3개월 전에는 회장인데 지금은 백수다. 어떤 작전에 참여시킨다고 그러면
진짜 전문가들끼리만 해야 되는 거죠. 네. 삐끗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럼 작전 자체가 다 흐트러지면 거기서 소송 좀 벌어지고 난리 나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아마추어는 껴주질 않는군요. 아예.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정경심 교수의 기존의 투자 패턴은 기존 보유한 주식들도 굉장히 우수한 주식들이에요. 뭐 삼성전자, LG하우스 뭐 이런 주식실인데 탄탄한 기업들이군요. 그 주식들의 본주도 아니고 배당 우선주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주는 시세 차익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배당 우선주는 시세 차익을 본 주식이 아니고 그냥 배당을 받기 위한 주식이거든요. 저금했다 생각하는 거군요. 예. 그런 금리 높은 곳에다 저금했다. 그런 투자 패턴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진 사람이 이런 코스닥 시장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도 없는 그런 투자에 자기가 돈을 갖고 끼어든다라고 의도했을까요? 돈의 흐름도 말이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WFM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전문가들의 판인 것 같다. 완전히 규모도 커지고 막 그리고 뭐 복잡한 거래도 막 일어나고 대출이라도 뭐 100억대가 막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복잡한 과정 중에도 그 WFM의 주인은 전에도 우국한 회장이었는데 이 구도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우국한 회장이 중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국한 회장이 오케이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국한 회장 같은 전문가가 이 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정경심 교수 같은 분이 경영주라든지 경영에 참여한다든지 뭐 판을 좌지우지하는 게 가능한가? 이 M&A 구조를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기본 출발은 무자본 M&A예요. 이 무자본 M&A 전문으로 돕는 저축은행이 있어요. 그 저축은행을 통해서 담보를 맡기고 돈을 받아서 우국한 회장을 줬을 텐데 그럼에도 우국한 회장이 지분을 다 넘기질 않아요. 본인 지분하고 본인 특수관계인 지분을 쭉 남겨놓거든요. 무자본 M&A가 성공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한 3배 정도의 가치가 주가 상승이 돼야 이게 안정적 인수가 끝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대주주 지분을 저축은행 통해서 빌렸잖아요. 빌릴 때 담보 비율, 로스컵 비율을 정해요. 몇 프로 밑으로 떨어지면 팔아버린다. 반대 매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팔아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반대 매매가 안 나가게. 그걸 그러면서 FI로 5% 미만으로 가졌던 주식들을 고점에서 팔면서 이 인수대금을 회수해서 갚아가는 그런 구조가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시켜서 거기서 차익을 얻고 그걸로 돈을 갚는다. 그렇죠. 일부 팔아서 왜냐하면 공시된 경영권 지분은 놔두고 무자본 M&A 패턴인데 돈 없이 대출 받은 다음에 주가를 부양시켜서 주가 수작이죠 보통 이럴 때. 그 공식은 한 3배 정도 띄우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빌린 돈도 갚고 이제도 갚고. 그래서 그건 이제 안정적으로 무자본 M&A가 성공하는 시점인데 조범동이의 그 인수 당시에 보면 한 4,000원대에서 7,000원대 중반 올리다가 무너져요. 실패했군요. 그래서 사실 조범동 공소장 내용을 보면 M&A 횡령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초보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좀 설계 자체가 안 되는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들이 조범동 주변에 몰렸을까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는 조범동이가 조국 장관을 팔아먹은 거죠. 것이다. 그래서 과를 했던 거죠. 민정수석일 때 팔아먹었다는 그렇죠. 그걸 테마로 이용해서 무자본 M&A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재료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뭐 이런 조국 교수가 그 실물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규정상 안 돼서 팔았는데 애초에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이 판에 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구조죠.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주식도 팔았는데 그걸 팔고 이제 주가 조작의 시장이 뛰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의 그 방향은 그래서 공소장에 보면 뭐 차량 감정평가를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횡령한 것도 이거 이 조범동을 아주 탈탈 털어서 일반적인 주가 조작 보면 그런 건 다 빼주거든요. 잔돈들은. 잔돈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탈탈 털어서
공소한 걸 보면 나름대로 똘똘 마른 거잖아요. 똘똘 말았다는 건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이 공소장 내 안에 예. 정경심 교수의 범행이 부분 집합 형태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벗어나는 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촌 조카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했을 리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보더라도 예.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조범동의 범행 행태를 이렇게 쭉 보더라도 좀 잡범스러운 형식이 많아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뭐 얼마 뺀다든가. 이게 아주 초범적인 횡령 방법이거든요. 기술적이지 못한. 그래서 너무 뻔하고 예. 잔돈이고. 예. 그런데 실제 조국 교수 가족이 펀드에 투자를 하잖아요. 해놓긴 했죠 벌써. 예. 그러니까 그걸 작년에 그때 기준으로. 보여주면서 예. 또 거기다가 주변 그림으로 써먹는 게 정경심 교수가 가끔 와서 영어 그렇죠. 교재도 봐주죠. 어느 날 오촌 조카가 와가지고 회사 하나 인수했는데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수익이 안 나온다. 이거 좀 봐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0만 원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조범동의 그 능력을 넘어서는 자금이 몰린 거는 그 중간에 갭은 조국 수석의 어떤 배경을 이용한 팔아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국한 회장이라는 분이 딱 그것만 보고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우국한 회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그분은 그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좀 알려진 분이더라고요. 예. 본인이 원래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거기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그 그림을 구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팔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하고 공범관계냐 코린커피의 실소유주냐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데요. 네. 그 우국한 회장 입장에서는 조범동이 익성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붙였을 때 그 우국한 회장은 거기서 조범동한테 받은 돈을 다시 그 배터리 밴드로 넣어서 그렇죠. 80억을 넣었죠. 넣어서 WFM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를 올리면 유리한 조건이에요. 회사만 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실제 오촌 조카이기도 하고. 손해볼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벌면 결국 우국한 회장 중심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국한 그다음에 익성은 익성대로 나름의. 그러니까 신성과 익성의 그림이다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돈의 관점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둘 다 같이. 그렇죠. 엮인 거죠. WFM에 와서는. 근데 이제 익성과 신성은 빠져버리고 이제 오촌 조카 조원동 씨만 남아가지고 이 그림을 기자들도 이해가 안 된 상황이고 보니까. 검찰도 사람들의 관심이 익성이나 신성으로 가길 원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오촌 조카만 계속 몰아가지고 오촌 조카가 차명이고 그 뒤에는 정경심 교수가 있어서 정경심 교수가 사실은 코린커의 실소유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그림으로 계속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익성이나 신성이 정경심 교수하고의 관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걸 입증하기가 불가능하겠죠. 오촌 조카로 하나 몰아놓으면 오촌 조카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미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결국은 정경심 교수를 잡으려는 수사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금조부 사건이나 기업범죄 사건들은 이제 인지수사를 하잖아요. 수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받고 해서 구속 기소 단계나 구속 단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금조부 수사의 패턴인데 이거는 수사 순간순간마다 다 언론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어떤 범행을 잡아서 어떤 그 처벌을 해야 되는 목적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거예요. 여기서 다른 목적이라면 오늘 같은 일이죠. 조국 장관의 사태. 뭐 그러겠죠. 정경심 교수를 잡으려고 들어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조국 장관의 사태가 최종 목표였던 그러니까 수사라고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지수사의 방식이라고 그러죠. 인지수사라는 거는 진짜 보안이 생명인 거란 말이에요. 보완한 다음에 완전히 죄가 확정돼서 구속시킬 즈음에 발표를 한다고요. 보통은. 근데 이 사건은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니 빨리 사퇴하라. 이거 뭐 아닙니까? 그런 거죠. 20년의 경험 그리고 검찰 수사에 직접
2년간 투입됐던 금조부와 함께했던 이런 경험은 잘 없거든요. 다시 검사 입장에 대해서 사건을 바라보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전문 지식을 검사가 수사할 때 여기를 짚어봐라 짚어주신 그런 경험을 2년이나 하셨는데 그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성 또는 뭐 익성 이런 사모펀드 전체가 있어요. 이 전체 구조 속에서 돈 흐름과 다 합쳐서 정경심 교수를 꼭 찍어서 이 사람을 수사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WFM의 범죄 행위를 밝히다가 그게 흘러가서 어떤 공모관계가 정경심 교수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수사가 거꾸로 흘러간 거잖아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틀림없이 했을 거야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WFM까지 간 건데. WFM까지 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회사들은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조부 검사나 증권보수 검사분들도 살아있는 회사잖아요. 거래가 되는.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런 그렇죠. 수사를. 왜냐하면 주주들의 반발이 민원이 심하기 혹여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멀쩡한 회사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 안 건드려요. 거래되고 회사들은 주로 거래가 정지가 돼서 분쟁이 언론에 나오고 그런 거를 이제 파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시작이 된 거예요. 정경심 교수를 타겟으로 해서 그래서 다른 기자분들한테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오천족과 조범동도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당숙이 법무장관만 안 됐어도 됩니까? 아니죠. 심각한 사건도 아니고 인지를 했다고 그래도 당장 수사를 진행할 만한 사건은 아니에요. 일단 피해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진정한 내용이 없잖아요. 이 사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BBK처럼 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했다는 것도 참 아무튼 제가 금조부 다닐 때 이 사건을 파달라고 했으면 저는 못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정경심을 치자라고 했을 때 아무리 검토해서 나올 수 없는 그림이니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전문가로서 그리고 금조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아시는 분의 관련 자료를 100여 페이지 이상의 페이지 이미 검토하신 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 빼고 단순화시켜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금 왜곡시키는 회계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기업범죄 수사는 자금도 파지만 이 관계를 파는 거거든요. 삼성 같으면 자금 파도 되죠. 주인이 이재용이니까. 그거 딱 거기는 모든 수익이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회계사들이 자금만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 회사들은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기별로 다르게. 시기별로도 다르고 회사도 여러 개 등장을 하죠. 이 WFM이나 이 코링크피 관련된 회사들도 기존의 회계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또 정경심 교수를 그 범행의 탑에 놓고 본다 그러면 엄청난 범죄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오류예요. 회계사들이. 그러니까 재벌들 대부분 똑같죠. 결국 회장에 간다. 그리고 회장에 가고 경영권이 바뀌지 않는 채로 수십 년을 경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빠지고 어디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회장이 어떻게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경영권이 수시로 바뀌고 임원진들도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계속 들락날락하고 서로 분쟁도 일으키고 어떤 시점에서 잘라보면 전혀 다른 개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고 한데 회계사분들은 이걸 통으로 보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처음부터까지 다 주도했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관성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회계를 보는 시각으로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조부 수사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 회계사를 파견해요. 근데 그 회계사들이 하는 일은 어떤 구도로 짜는 게 아니라 수치를 뽑아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때 국면에서. 근데 전체 작전의 그림을 보려면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여기서 이런 작전이 있었구나. 다만 아쉬운 건 저는 아무런 라이센스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 검사들이 선생님 불러서 코치받았는데 2년 동안. 그 특수부에서조차도. 그래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남부지검에서 파견받아 가지고 수사를 하잖아요. 금주부 검사들이 글로 갔죠. 검사들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몰라요, 잘. 특수부 검사들도 처음에는 회계사처럼 생각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금조부가 투입되고 나면 어느 정도 그림이 금방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제
해서 기자들이나 주변에서 물어보면 이거 건이 안 돼, 말이 안 돼, 피해자야 이렇게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WFM의 범죄를 판다든가 예. 포스링크 범죄를 판다 그러면은 그 얘기 돼. 근데 그렇죠.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는 정경심 교수하고 WF는 무슨 상관이야? 정경심 교수하고 코링크 B는 무슨 상관? 이렇게 물어보면 그 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올 거 없어. 저한테 얘기 들은 기자들은 그거 안 썼어요. 참. 아직도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네. 아마 다음 주 초나 결론이 날 텐데. 그걸 가지고 뭐 그게 나오면 예, 그때 또 얘기를 또 해보죠. 뭐 그래 보시죠. 뭐 수사. 저는 제가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범죄 검찰 시각에서 예. 그 예비 공소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이런 혐의로 엮었겠다. 그건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드릴게요. 메일로. 근데 그렇게 엮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검찰의 시각으로 엮는다고 하더라도 예. 안 엮여요. 공소장을 선생님 같은 선수가 엮으려고도 잘 안 엮인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제가 조범동 씨 공소장을 보고 예. 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해낸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 공소장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워낙 많이 해보셨으니까. 근데 좀 그래도 허술해요. 그래도 안 자체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때 한번 또 빨간 펜 선생님 해주십시오. 그때. 아이, 별 말씀을 엄청. 그 2년 동안 그 검찰 수사를 도우면서 네. 맥을 잘 짚어서 이거 굉장히 훌륭한 수사다라고 했던 수사들도 있죠. 대검에서 상 받은 수사도 있어요. 네, 선생님 우수 수사 사례로. 그러니까 저는 20몇 년 동안 훈련된 게 뭐냐면 M&A를 할 때는 회사에 물건이 나오면 예. 이게 큰 돈이 개입되기 때문에 예. 드러나지 않는 그 회사의 부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 인수했다가는 그냥 몇백억이 그냥 휴지조각이 되니까 예. 그 드러나지 않는 부실을 찾다 보니까 그게 검찰의 시각으로 보면 그 범죄 행위를 찾아내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손해 보지 않으려고. 그렇죠. 예. 검사들은 범죄를 잡으려고 한 것이고 선생님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인데 그게 이제 수사하고 맞닿아가지고 나중에 그 경험을 100% 활용하시고 그래서 우수 사례도 선정되셨어요. 저는 받지 못했고요. 그 담당 검사들이 받았겠죠. 자, 그런 전문가 보기에 이건 건이 안 되는 사건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성함을 말할 수 있게 될 때가 오겠죠. 오늘까지는 제보자 X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보자 X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